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말이냐니. 내가 이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더러는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해야지.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이지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서울에 사는 박정숙이라고 해요. 30년 넘게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아들 하나를 꿋꿋하게 키워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죠. 제 하루는 정말 시계 톱니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굴러갔어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져요. 가장 먼저 늦둥이 손주들 도시락부터 정성껏 싸고, 저녁 5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 품에 와락 안길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뿌듯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사연이가 저를 보는 눈빛, 또 저한테 하는 말투가 꼭 고용인 대하듯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청소는 다 되셨어요? 오늘 제가 친구들 부르기로 해서요. 어머님, 저녁 식사는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요. 정확히 6시. 단 1분도 늦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어머님, 빨래는 제 옷이랑은 꼭 따로 분리해서 돌려주세요. 섞이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게 턱 하고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처럼 거실에서 TV라도 볼라치면 어머님,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들을 위해 동동거리다 겨우 한숨 돌리는 저에게 시끄럽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돈 안 받는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막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어느 날 제가 된통 감기 몸살에 걸려 끙끙 앓아누워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떡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숨쉬기도 힘든데 며느리의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밥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은 받고 있는 걸까? 오랜 세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혹사당한 허리가 결국 탈이 나고 말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쪼그려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빨래통을 나르며 30년을 살았으니 허리가 버텨낼 리가 없었죠. 결국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민준아 엄마,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때 아들 민준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걱정이 고작 집안일이라니요. 제 건강, 제 안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였죠. 수술 당일, 저는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안쓰럽다는 듯 묻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고,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목이 메었어요. 74해를 살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제 옆병상 할머니는 어떻던가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돌아가면서 곁을 지키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어찌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저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아픈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새하얀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하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택시를 타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 서연이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네요. 근데 내일부터 바로 집안일은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허리 수술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걱정이라는 게 고작 집안일이라니.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랬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더러 어떡하라고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 아깝게. 시어머니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돈 안 드는 공짜 가정부였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려는데 거실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 순간 발이 바닥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잖아. 간섭이요?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낳은 손주들 숙제 봐주고 아픈 날에는 밤새 죽 끓여주고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 끓여준 게 그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떡하지? 솔직히 어머님만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차라리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데도 많다던데. 사실 요즘 들어 제가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니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나 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막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민준이가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요. 3박 4일 정도로.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에이,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저희끼리 가는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그 네 글자가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20년을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는데도 나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제 미련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에 이제는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던 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이만하면 충분히 참았어. 일은 내 평생을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부터는 진짜 박정숙으로 살아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떠나고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으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어찌나 초라하던지 가장 작고 해가 안 드는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도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맨 끝자리, 등받이도 불편한 바로 그곳.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거지? 이 집은요, 제가 30년 동안 남의 집 살림을 하며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내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느새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님,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님,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꼭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죠.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어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더니 이제 몸 좀 아프다고 요양원 보낼 궁리를 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고 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좀 팔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급매로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바로 찾아왔어요. 집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야,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는데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관리하셨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조금은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도 팔 수 있겠는데요? 좋아요.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내 집이에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74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그런 용기가 솟았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저희도 여기서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웠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결혼하고 예쁜 손주들과 북적이며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네, 두 분도 꼭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마음이라도 바꿀까봐 잔금 날짜를 서두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주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란다. 어머나, 정숙이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네는 어쩌고? 그냥 이제 나도 혼자 살아보려고. 너 무슨 일 있었구나? 은주는 오랜 친구라 그런지 제 목소리만 듣고도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거. 잘했다. 정수가. 진작에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아담한 집들이 많아. 내가 당장 알아봐 줄게. 친구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철석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강아지 아리랑 산책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상자에 다 담아두었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뒀죠. 드디어 민준이네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이들이 제잘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밌었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집안 분위기가 뭔가 싸늘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며느리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올 거야. 그 순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니. 내가 이 집 팔았다고 했잖니.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민준이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새파래진 얼굴로 다급하게 소리쳤죠. 어머니, 그럼 저희더러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제 안에 30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너희 알아서 해야지.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나가라니, 이게 말이 돼요? 너희가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며 이제 소원대로 진짜 독립하게 된 거잖니? 서연이가 분하다는 듯이 쏘아붙였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는 안 했지. 그럼 요양원 보내려던 건 뭔데?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에 칼같이 차리라고 닥달했던 건 벌써 잊었니? 그제야 둘 다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제야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다. 이 집,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살림살이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가 너 혼자 키우면서 매달 꼬박꼬박 적금 붓고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어머니, 너희는 그냥 몸만 쓱 들어와서 살았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너희가 단 한 푼이라도 내본 적 있어? 서연이가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건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내가 괜찮다고 했다고? 언제? 너희가 돈 이야기만 꺼내면 불편한 티를 팍팍 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에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서연이가 어머님, 저희 사이에 너무 계산적이세요 하며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식구들 뒷바라지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애들 돌보는 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은 아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감사? 하, 정말이니? 그럼 왜 나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는데?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죠.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 아, 그리고 계약서에 새 주인이 금요일에 이사 들어오기로 날짜 박았으니까 날짜 어기면 안 된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서연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더러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갈 데가 왜 없어? 너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행도 잘만 다녀오더구먼. 너희 가족끼리 살 곳 찾아봐야지. 아, 서연이 너희 친정 있잖니. 나도 74세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손주들이 조용히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그때 서연이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할머니가 없어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어요. 아이들 생각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단 하루라도 내 생각하며 산 날이 있었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안에 늘 있는 가구 같은 건 줄 알았겠지. 아들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며 붙잡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을 듣고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이라고요? 74 평생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게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살란다.
일은 내 애를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20년간 쌓였던 응어리를 모두 쏟아낸 후라 그런지 마음이 이상할 만큼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20년간 몸에 밴 무서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참 낯설고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는 아침이었죠.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동동거리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런 작은 여유가 제게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다니.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이라고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상자대 6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짐이 참 없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짐이 많아서 작은 트럭 한 대로도 어림없는데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러게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지.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인생 길지 않잖아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 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이 아들 하나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나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손녀들이 울먹이며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아리를 품에 안고 차에 올라탔죠. 친구 은주가 기꺼이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4 평생을 살면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야. 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살았던 내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는데 푸른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어요. 은주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정숙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랬어요. 너무나 좁은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던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 해봤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은 누가 봐? 하며 포기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3시간을 달려 드디어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제 새 집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가 주인인 집이었죠. 창문을 여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는지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리도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요? 친절한 은주는 냉장고에 음식까지 가득 채워두었더라고요. 정수가 이것저것 좀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 고맙다 은주야.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야. 5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섭섭하지. 50년 참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울진으로 이사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홀로 잠이 들었어요.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꼭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들의 깊은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음들 대신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리와 함께하는 첫 산책이었죠.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나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를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시원하게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곳에서 갇혀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다시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보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들 좋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혹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요 강아지랑 둘이서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여기 할망구들 다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롭고 좋네요. 아이고, 멋지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시더라고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그저 민준이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고소한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뜨끈한 미역국. 아주 간단하지만 온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린 밥상이었죠.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저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추느라 급급했는데 오롯이 내 입맛에 맞춰 요리하고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가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겹더라고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네.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부쩍 늘었어. 다들 자유롭게 잘들 사시더라고. 자유롭게 산다는 그 말이 어찌나 좋게 들리던지.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정숙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박정숙으로 살자. 이른 내 해를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고생 많았다 정수가.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7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헬스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끓여주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계속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민준이가 한참을 뜸들이다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가 보여요. 장모님이 매일같이 타박하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해요. 듣고 보니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갑자기 들이닥치니 처가에서도 불편해하는 모양이었어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세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인지라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서연이는? 서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같이 엄마 얘기만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하고요. 민준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민준아,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대신 가끔 이렇게 놀러는 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러냐? 네. 어렸을 때 먹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동안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민준이가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공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집밥다운 집밥이었을까요? 서연이는 요리 안 해주니? 해주기는 하는데 엄마 손맛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에 영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일에 더는 개입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네, 가끔 안부나 전하며 지내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 생각 없으니까. 엄마, 이게 우리 서로에게 좋은 거야.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 그걸로 보여줘.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미안해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74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매일 아침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 상추며 고추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죠. 얼마 전에는 손녀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휴가 때 할머니 집에 놀러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은 보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네. 하지만 놀러 오려면 딱 하루만 와야 한다. 그리고 꼭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휴가 때 아이들을 제게 맡길 생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손녀들이 아무리 그립다 해도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박정숙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 박정숙으로.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토닥토닥 응원해주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보아요. 인생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